제가 문수영 실장을 좀 추천할까 하는데 저도 좀 추천해 주시고. 아니 그래서 페이스북에 저를 어디로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대표님 아이유가 들어온 거예요. 문체부에. 첫 번째 주제 공공기관장 임기 정권하고 맞춰야 되나. 사실 이건 매번 바뀔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건 근데 맞춰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을 쭉 보시면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만약 맞추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추는 게 정부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3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3 이렇게 하면은 오버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권 내부 안에서 뭐 2.5년씩 하기로 한다든가 네. 3년 하고 또 다음번에 할 사람이 2년만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정권하고 맞춰야지. 안 그러면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왜 너희는 나한테 나가지 않느냐, 그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정권 초기부터 늘 반복되죠. 예, 반복되고 시끄럽거든요. 특히 이제 정권이 여야가 교체됐을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는 그 6월 4일에 이재명 정부 첫날인데 강구영 그 카이라고 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사장님이 그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을 찾아가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퇴하라는 얘기도 하기도 전에 첫날 바로 이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그다음에 그 임기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봉윤 기자님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임기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공공기관 임명을 사실상 그 정권을 획득하면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 위주로 보훈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리를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그 임원이나 그 공공기관장을 내려보내고 하는데 그 임기와 그 정권의 임기가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최근에 그 불거진 대표적인 그 사례가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뭐 전 정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 있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아니지만 참석해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죠. 권익위원장 참석하는 예, 거예요.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죠. 매주 화요일마다 그 눈앞에 보이니까 자기가 임명한 장관도 아니고 권익위원장도 아닌데 와서 전 정부 사람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렸겠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감사원이 감사를 1년간이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게 표적감사니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였고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기소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뒤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신 뭐 윤석열님이 당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이 정부에서도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이준숙 국무회의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참석자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인수위도 없이 지금 이렇게 새 정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다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가 안 나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장관들은 근데 이제 교체되는데 장관들이 교체가 되는데 이제 인사청문회 지금 한 달 반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하고 뭐 2주 동안 이제 해야 되니까 한 달 반 뒤에는 이제 다 교체가 되고 나면 혹시 도드라지겠죠.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임기가 있는 그 장관급 부서나 부서장 이런 분들이 정권이 교체됐는데 내 임기 지키겠다 할 때 그런 이제 약간 뭐 불협화음, 불미스러운 일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확실한 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매번 그렇죠. 보면. 예, 지금 이제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MBC 그 대전 MBC인가요? 거기서 사장했을 때 썼던 이제 법카나 이런 거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또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탄핵됐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그걸 수사해서 뭐 위법 사항이나 이런 거를 뭐 밝혀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사퇴할 생각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물어봤어요? 아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일테면 이게 그 국회 과방위원장이 예. 위원장이 뭐 법을 바꿔서라도 네. 당신을 뭐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아, 예. 표명하는 그럼 게 나가겠다든가 없죠. 그렇게 표명하는 되면 의사표현이 없어요. 이 정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 정권의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사례도 뭐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바람직하지 않은 두 번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말을 좀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으면 국정원을 동원하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특히 이제 옛날에는 국정원을 동원했겠죠.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 너 이렇게 이런 걸 깎아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랬다가 본인이- 그 처벌받은 국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옛날에 그 환경부 장관했던 김은경 장관. 아니, 그건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하고요. 자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면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공공기관장은 또 다른 얘기죠. 네. 공공기관장으로 그럼 와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임명하고 가셨단 말이죠. 알박기 논란 엄청 심하지 않나요?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그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거든요. 한국에는 지금 공공기관이 이제 331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16%에 해당하는 뭐 53명을 그 임명했다는. 작년 12월 며칠인가요? 그날 네. 이후부터 쭉 이거 탄핵안 그렇죠. 가결된 게 이제 국회에서 그리고 가결된 게 그렇죠. 12월 예, 14일인가 예.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공공기관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지 뭐 한국남부발전 그다음 마사회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이런 등등이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주요한 기관만 이제 리스트업한 거고요. 이 정부도 역시 이제부터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해 나갈 텐데요. 임기가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6월 기준으로는 현재 19곳이 공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곳이 38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그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이 78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뽑는 가운데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죠. 보통 보온 주듯이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우리는 뭐 하려고. 이제 예전에 낙하산이라고 불렀죠. 네. 낙하산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두려운 게 또 이걸로 이래서 뭐 그럴 리 없다고 하시지만 이제 그런 유혹에 쉬울 것 같아요. 감사원 동원하고 검찰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알박기가 도대체 왜 어떨 때 일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알박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본인이 이런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도 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인사를 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교체하는 분들이 이번 정부 그 지난 정부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분이 요번에 나가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은 진보하고 보수하고 상관없이 매번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윤석열 정권은 이제 3년 만에 나가니까 2년을 이제 짧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권을 창출할 때 도와준 사람이 뭐 수천 명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이제 순서대로 쭉 그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2년이 짧아지니까 마지막에 이제 어쩌면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임명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 멀었죠.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자리를 못 차지하고 이제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를 못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예. 임명을 해서 3년을 다 채우고 요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기 진보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시 진보 정부 사람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31개라고 알리오라는 이제 그 정보 공개하는 그 플랫폼에서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네. 거기다 이제 주요한 인사들이 쭉 있어요. 임원들이. 임명할 임원이 있어요. 임원들. 그래서 뭐 일단 고 임원만 해도 1,000명이 넘죠. 공공기관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뭐 15,000개라는 얘기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뭐 3만 개 이런 얘기도 3만 있고. 개도 네. 있고. 예. 아니,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벌써부터 궁금한 거예요. 차라리 그럼 해법으로 보자면은 네. 앞에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니, 결국은 쿨하게 하려면 법제화해서 이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차라리 대통령이 바뀔 때 한꺼번에 해주는 게 베스트겠네요. 듣다 보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처럼 하는 거예요. 쭉 네.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다가 대통령이 임기를 끝나는 순간 같이 나가는 거죠. 같은 진보 정부라고 해도 자기를 선거를 도와준 사람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온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역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맞춰서 진보 정부가 뭐 10년을 해도 5년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와 함께 들어갔다 정부 나가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공공기관 임기에 대한 뭐 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그 여야 또는 뭐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엽관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놓고 어떤 자리의 기준이나 뭐 요건 이런 것들을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이 자리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 거기에 또 전문성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임기도 그 대통령 임기가 마친다 이런 식으로 법제화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 정치권의 합의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뭐 그 원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막 그 당시 야당에서 엄청 반대를 하면서 여권제 안 된다.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운영해야만 공공기관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1월에 만들어서 4월에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 정권이 이 당시 야당으로 넘어갔더니 다시 또 똑같이 이제 너네 그만해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문성 있고 뭐 능력 있는 분을 모시면 그 사람이 한테 뭐 3년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선거 공신들한테 뭐 자리를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선거 공신끼리 자리를 그 나눠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그 통치 방향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성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도 되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과 통치 철학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그게 이 사안의 그 논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암묵적으로는 하면서 사실 그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사례가 있긴 해요. 아니, 결국 이제 대놓고 하는 게 나은 예. 거죠. 아니 근데 옛날에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사장 추천위원회라든가 공공기관장 뭐 임원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는 서류 심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서류 심사를 뭐 저도 이제 뭐 초청받아서 가서 해보면 아예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오진 못해요 그 자리에. 아무튼 관련이 있어요 다. 근데 가끔 이번에 봤더니 문제가 돼서 이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단에 뭐 어디 산하기관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건 기사가 있지만 나죠. 뭐 대체적으로는 아무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서류를 내고 그 서류 심사를 1차적으로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예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봉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플럼북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어떠한 뭐 자격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자리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럼북처럼 하자 이런 네. 얘기는 벌써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그런 얘기를 해온 거죠. 근데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 기회에는 이제 여야가 좀 합의를 하든가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약간 다 대본이 약간 뒤죽박죽 되더라도 약속 여쭤볼게요. 대련은 끝났습니다. 네네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다들 겪어보다 보니까 야 이때 그랬고 내로남불 이야기도 나오니까 등등 하지 말고 대놓고 차라리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하나는 통치 철학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전문성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나오고 있나요? 민주당이 일단 야당인 시절에 일단 관련한 법안을 지금 내놓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바꿀 수는 없어요. 여당 그 처지가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그냥 쿨하게. 근데 이제 네. 그 자리 공공기관에 이제 낙하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게 다 나뉘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 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낙선했던 사람, 또 뭐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퇴직하고 가는 자리 이렇게 해서 다 나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황금 비율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통령과 그 여당목 3분의 1, 시민단체 3분의 1, 네. 그다음에 관료 3분의 1.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3분의 1의 황금 비율이 사라지고 저기 비율이 커진 거예요. 정치권 정부 여당 포지션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근데 시민단체에서 예. 이제 전문성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관료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관료들은 사실은 해당 분야에서 뭐 20, 30년 동안 자기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 그 주의 주장만 했지 그쵸. 정책이라는 것들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와서 뭘 할 수 있느냐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문제점 중에 이제 저도 늘 느끼지만 아시는 분들도 가서 있었을 때 그냥 들러리 기관장 왔는데 어차피 저 사람 거쳐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는 제가 대체적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아리랑 라디오 같은 이제 국제 방송들 이런 당사자들이 있었던 직원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례를 말하는 이유는 그걸 무리가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10년이 넘도록 매번 듣고 있더라고요. 매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 SBS 그 기자나 PD를 했던 사람이 가면 그거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관련성이 방송이라는 있다고 걸로 했죠. 관련성이 네, 있는 그렇죠. 거죠. 방송은 관련성이 근데 있죠. 이제 아리랑 TV 같은 경우는 국제뉴스와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네네. 컨텐츠를. 그러면 이게 맞냐 안 맞느냐? 그러면 SBS에서 국제 콘텐츠 비즈니스를 네. 했다든가 네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옛날에는 뭐 청와대 대변인 하던 분이 이제 가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유관성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야 이거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건 하나는 내정자가 있는 거예요. 내정자가 있는데 그 내정자가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성 무슨 뭐 능력 이런 거에서 이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점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나가리 시키고 최대 3번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시간이 2, 3개월씩 한 번 할 때마다 2, 3개월 걸리거든요. 신문에 공고하고 서류 받고 서류 심사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하는데 돌리는데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그 3개월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료도 줘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다 비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뭐 이렇게 1년씩이나 비워놓는 게 약 1년 가까이 비워놓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임기가 맞지 않아서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전 정권 사람이 남아 있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이 또 굉장히 커요. 뭐냐면 제가 실제 사례도 아는데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장 이렇더래요. 정권이 바뀌니까 직원들이 와서 중요한 보고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관장인데 안 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봤더니 주무부처 장관이 부르는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부책임자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가서 장관하고 얘기하는 거는 부책임자가 되니까 영이 안 쓰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영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월요일마다 부 전체 저 간부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듣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데 그 월급은 뭐 억대로 줘야 되고 그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임기가 남아 있으면 굉장히 그 조직으로서는 운영이 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잘 안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잘 안 서고 또 내부에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눈치를 주고 뭐 이러면서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이러면서 내부의 어떤 그 기강도 무너지고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에 와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기관장이 됐던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문체부 관할이었던 데는 이제 장관이 직접 가서 사표를 쓰라고 얘기를 다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은 아닌가 아무튼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평가의 점수들이 다 있잖아요. 뭐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50점을 줬었어요. 기관장이 교체되어 있으면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고 기관장이 안 바뀌면 50%를 빵점 주는 거예요. 아니 50점은 날아가는 거죠. 100점 그렇죠. 만점에 50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기가 막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좀 자료를 좀 달라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거 주면 저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못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기관 내 나중에 이제 그 상여금 또는 뭐 특별 상여금 이것과 연결되니까 그럼요. 그 기관에 남아 있는 그 직원들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요. 제발 좀 우리 그 기관장 나가달라. 네, 또 못 나간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참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 A, B, C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S면은 뭐 전체 뭐 상여금이 뭐 몇 %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아까 이명박 정부처럼 뭐 기관장이 안 바뀌었으면 마이너스 50점부터 시작을 하면 그 기관은 절대로 그 특별 상여금을 받을 수 없죠. 연말에. 야,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보자면 어쨌든 해결되는 게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일관성도 그렇고 소통도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관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관제 좀만 더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관제를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역관제란 선거 등 정치적 성공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직을 보상으로 임명하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렇게 하면 야 그것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그러지 말고 인정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암묵적으로 지금 해오던 거를 조금 명확하게 틀을 만들고 투명하게 하자. 이게 지금 논의되는 방향이죠.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미 내정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뭐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CEO를 뭐 대표를 모십니다 이런 게 나오면 뭐 이게 지금 내정되어 있는 거냐 이 자리에 내정되지 않은 거냐 이런 걸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정되어 있다면 그분을 그냥 빨리 앉히고 뭐 인사 검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냥 임명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거죠. 이제 지금 법은 마치 그 전문성 위주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그 백지 상태에서 선임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역관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역관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생기는 어떤 그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차라리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생기면 그 새 정부가 그 자신들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정책의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러면 그 공공기관들도 같이 힘을 합쳐져서 이 드라이브를 같이 걸지 않으면 그 정책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 게 그 정부의 성과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모든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 걱정하거나 이런 뭐 하듯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조직 관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저 우리나라는 교수님들을 이제 특정한 뭐 기관에 자꾸 갖다 놓는 경향이 있는데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했던 능력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함께 조직 운영 능력, 네. 경영을 해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따져보면 네. 역관제를 하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다만 이제 법원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만약 한다면 이미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충돌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이제 결정한 거는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장 임원들이나 이런 분한테 나가라고 했던 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이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다 해도 이거는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고 그 폐해가 매우 심해서 타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좀 뭔가 다들 이제는 하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국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뭐 정권 안 잡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권 동의할 뭐 것 또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조금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죠. 오래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뭐랄까 좀 병목처럼 돼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좀 더 뚫어놓는 작업들을 제도적인 개선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진 게 이제 법은 07년에 만들어지고 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거니까 네. 벌써 이제 따져보면 16년 정도 이미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해당 장관에게 임명권을 좀 이것을 좀 분산. 주자. 완전히 다 줄 수 없다면 뭐 이렇게 뭐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 좀 주자. 힘을 실어주자.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퇴직 관료들이 많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있죠. 되면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네. 그 해당 국실 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죠. 결국 이제 산하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아니, 너무 세져가지고 네. 자기 자리를 나중에 이제 만든다든지. 근데 해당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부사장이나 뭐 이런 걸로 감사 이런 걸 많이 들어와요. 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럼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중간에 얘기했듯이 황금룰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예. 1. 네. 정부 여당 3분의 네. 아니 여당 3분의 1, 네. 시민단체 3분의 1, 1. 관료 3분의 1.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단체는 반드시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일했던 네. 분들이잖아요. 저는 언론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한 30년 정도 일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논설위원들을 거치고 난 분들은 네. 해당 분야의 어느 분야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너럴리스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굉장히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언론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랄까 지팔 자기가 흔든다 뭐 이런 것처럼 좀 너무 단독 플레이를 한다는 게 있지만 하지만 그거를 조금 커버를 한다면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행력이 있어요. 엄청난 저희가 뭐 일간지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모든 일을 다 끝내는 일을 30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온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널리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들을 워낙 안 좋아하시니까 이게 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 쪽에 언론도 포함해서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인사권까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뭔가 모아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게 뭐지? 어차피 내정해놓고 하는 건가? 들러리 서는 건가? 장차관 추천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이라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장차관 추천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 이제 뭐 참신한 인물을 찾고 그 참신한 인물을 찾아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그 인재풀을 가지고
그 5년 내내 이제 인재를 발굴하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건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널리 쓴다는 거는 이제 특별한 진영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로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던 거군요.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코드 인사라는 말이 저는 다른 이야기죠. 코드 인사는 누구나 다 코드 인사 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서 매번 나오는데 나 코드 인사죠. 나 같아서도 당연히 나하고 정치처를 같이 할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드 인사에도 전문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왜 매번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코드만 맞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코드 인사 얘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인사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인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좋은 성과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장관으로 임명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뭐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다니까 어찌됐든 보여주기라도 한 두세 명 뭐이라도 좀 해야 그렇게 많이 추천한 국민들이 헛수고했다는 지금 느낌이 한 안 들 10,000명 텐데. 넘게 올라왔다고 예. 그러던데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자천도 뭐 많아요. 자천 타천 여러 가지 많이 자천도 많아요. 제가 문수영 실장을 좀 추천할까 하는데 저도 좀 추천해 주시고. 아니 그래서 페이스북에 저를 어디로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된 분 중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이국종 뭐 그 어디로 추천됐대요? 복지부 장관에 추천됐는데 정은경 장관이 유력한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왜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사에 따르면 학교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정권 막 바뀌자마자 리스트들이 막 찌라시 리스트들이 막 미친 듯이 네. 돌아다녔잖아요. 뭐 행자부 장관, 네. 뭐 이해식, 막 이렇게 또 뭐 복지부 장관 정은경, 뭐 이렇게 엄청 돌아다니고 뭐 기재부 장관, 뭐 구아무개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뭐 장관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찌라시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은경님은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추천제로 이국종님 중증 외상센터 엄청 정비되겠네요. 닥터 헬기도 늘어나고. 그분이 되지 않을까. 좀 된다면 인사는 돼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된다면 그분이 좀 유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인사권 관련해서 참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공공기관장 임기 이 정권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